우리 손상대 대표가 집사인데요. 지금 목사로 지금 잠깐 승격이 되고 있어요. 장로급 집사까지는 제가 봐주겠는데 목사급 집사가 되는 건 상당히 좀 불쾌한데.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손 대표님께서 60대 중반의 집사가 되셨는데 하나님께 그 집사의 직분을 저렇게 감사하게 받는 분이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잠깐만 목사 실수 같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엊그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면서 저희 박군사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정강훈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왜냐하면 요새 목사님이 어려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나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오늘 이제 강원식 목사님, 전준하 목사님께서도 귀한 말씀을 별도로 특별히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잘났다, 또 존재를 나타내려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7년간 목사님께서 8년간 이 속이 타들어가지만 제가 되는 가운데도 그들을 이끌고 하나가 돼서 광화문운동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선도 저부터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의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시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께서 억울하게 옥에 지금 갇혀 계시지만은 곧 나오시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또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요 안 그려는 제가 안 할게요. 남의 거라. 제가 사실상은 전준환 목사님이 그리요 안 그려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 동일한 버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경도와 평안도 발언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지기현 판사가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유죄 판결에다가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했죠. 그 판결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건, 즉 공수처가 내란 재판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본안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전강훈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박권사한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무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를 하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잘 강의를 못했어요. 연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한 마음으로, 교수가 자기 강의 못하면 속상하거든요. 집에 와서 다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이거 줄여서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잘 못하면 저녁은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목은 지기현이 양심을 포기한 판결인데 내란은 공수처 관할이 아니다, 이건데, 중요한 것은 내란 사건을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제가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헌법 84조를 볼 텐데요. 84조를 보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 내란이나 외환죄는 소출을 받지만 나머지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소출이라는 것이 뭐겠느냐? 요거는 이제 기소입니다. 기소, 정확하게 기소.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를 범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는 할 수 있느냐? 기소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멍하시면 다음 진도가 못 나갑니다. 예.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는 형사상 기소를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재명이 지난번에 발언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은 예컨대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 영상이 우리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대통령은 이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더라도 수사는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교수들이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형사상 소출을 안 받기 때문에 소추 전 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만 이론적 논의가 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누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론상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론상은. 아시겠죠? 다음이요. 공수처법을 보면요, 거기에 이 고위공직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이정린 차관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은 차관급부터는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안 돼. 김수열 대표도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저 직급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정무직 공무원은 되어야만 공수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였죠.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가 안 되는데 122조부터 133조까지인데 간단히 봅니다.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불법체포 쭉 나오죠. 마지막에 뇌물이 되는데 복잡하죠.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3가지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법시험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방송에서 하는데 정강훈 TV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이가 왜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었느냐? 공수처는요, 앞에 언급된 정무직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요거를 범한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있냐면, 이와 같이 이런 정무직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을, 그것만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이런 존재가 없어요. 문재인만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1년에 240~50억씩 여기에 들어갑니다. 헛돈 쓰는 거예요. 예컨대 국무총리가 뇌물죄가 문제됐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수처는 여기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이요.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전준환 목사님이 그걸 자꾸 쓰시는 이유가 있어. 예. 저는 그려 아니요는 안 물어봐요.
겨 아니요. 우리 집사람 충청도니까 충청도 버전으로 갈 겁니다. 예. 자,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으면 아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은 공수처 관할이죠. 그렇죠? 질문: 국무총리가 사람을 죽였거나 강간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가 심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만 해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그것만 못해, 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살인이나 강간이나 강도하더라도 이거는 공수처가 심사 못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줄,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이것만 하도록 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에서 분명히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쳤는가 하면 세 가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만 수사할 수가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수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그 가본이 좀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국무총리가 뇌물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김수열 대표가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데 김수열 대표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뇌물을 먹는데 거기에 교사 또는 방조, 도와줬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저같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수처는 수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을 수사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은 그 뇌물죄와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수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 정말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참 쑥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라본인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좀 복잡하죠? 예? 그런데 이래서 이 교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꼭 머리에 기억하실 건 뭔가면 수사 과정에 인지한 요 말입니다.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란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고 봤죠?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내란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또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또 다른 범죄라 돼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면 그거는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다음 거 먼저 합시다. 다음에 봐요. 동종범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앞부분으로 가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 인간이 직무유기도 한 거예요. 이 인간이 뇌물도 받아먹었어요. 그럴 때 여기 나와 있죠. 동종범죄라고. 이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동종범죄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이에요. 고소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됐는데 수사하다 보니까 이놈이 직무유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해야 됩니다. 그 뜻이죠. 따라서 수사도 안 해보고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됐고 내란죄로 고발이 됐을 경우에 공수처는요, 내란죄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해 오는 것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데 하물며 수사 과정도 아닌 상태에서 인지한 범죄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공수처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요, 조금 뒤에 보면 직위원이도 요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와요. 다음이요. 자, 동종범죄 넘겨보십시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재밌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본 사건과 관련이 되고 직위원도 이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인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건 번호를 보면 2022라고 돼 있죠. 이건 도는 게 대법원 사건인데 2022라는 말은 뭔가 하면 2022년도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한 2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2024년이나 25년에 내린 판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위원회가 그 판결문을 읽을 때 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판결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2022 도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다음이요. 근데 사건이 어렵지가 않아요. A가 있고 B가 등장하는데 두 놈 다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A는요, 안양 아파트 분양 사기에 연루가 됐어요. 안양 외우실 필요 없어요. B는 안양과 부산과 속초의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찰은요, 수사를 하다가 A만 검찰로 넘겼습니다. A만. 안양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A만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B의 안양 아파트, 부산 아파트, 속초 아파트까지도 검사가 수사를 한 겁니다. 다시요. 자, A의 안양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로 보냈어요. A만 보냈어요. 그랬는데 검사가 수사하다가 B의 안양, 부산, 속초 아파트까지도 이놈이 분양을 사기를 했네. 그래서 검사가 A도 처벌하고 B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요, 아니 저 B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B가 제가 예컨대 안양, 부산, 속초에 아파트 분양 사기를 했으니까 쟤는 처벌받아야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보통 하겠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경찰에서 수사를 맡겼으면 그것만 검찰은 판단을 해야 옳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 다음이요. 검찰은 B 사건도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B가 안양 아파트 사기 사건을 연루가 됐죠. 요거는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사건이 뭐예요? 안양 사건이죠. 그러니까 B도 다른 말은 안 했지만 안양 사건이니까 검찰은 수사가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밑에 넷째 줄, B가 부산이나 속초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정말 우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반응이 시원찮을 수가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사건을 직위원회가 판결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면 경찰은 A의 안양 아파트 분양만 검찰로 넘겼어요. 그럼 검찰은 A 사건만 해야 되는데 B 사건도 수사를 했어요. 그러나 B 사건 중에서 안양 사건은 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경찰이 말하지 않은 속초와 부산 사건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을 직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어요. 검찰이 조은석 특검법에 의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법원에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과 보면 검찰은 이와 같이 별도의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데, 직위원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다음이요. 이제 원심은 뭔가 하면 고등법원인데, 고등법원은 직위원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하면 안양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옳다. 이건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부산 속초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즉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지만, 이 뜻이에요. 없지만 일반적 수사권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원심을 말을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깨집니다. 깨지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대법원 판결은 뭐냐? 자, 2번 부분이죠. 위에 부산 속초에 관한 수사 개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봐서 이유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대법원이 내린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을 수사하면요, 그는 관할 권이 없는 걸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직위원 판결도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호를 외칠 때 무죄냐 공소기각의 판결이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셨죠? 그러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알고 말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천에 하나예요. 몰라야 당연한 거예요. 자책하실 필요 없어. 예. 다음이요. 자, 다음이요. 직위원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직위원 판결문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 뜻이에요. 그렇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이라 된다는 것이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그 부분을 다시 더 앞으로 가보세요. 이건 보셔야 돼. 예, 다시 앞으로. 예, 다시 앞으로. 다시 요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돼 있죠? 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부분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다시. 그 앞에. 여기 보면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직위원도 뭐라 그래요? 이게 수사에 착수해서 진행하다가 알게 된 범죄라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란으로 고소고발되어 왔다고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자인한 것이죠. 이것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문헌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기현도 요 판결문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면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범죄라야 된다는 것을 지기현도 좀 자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이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효율적 수사 등의 필요가 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넘어가요. 예. 자, 이거 보면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고소고발장에 내란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거예요. 수사 진행 중에 발견돼야 되는데 이 고발장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 그럼 아까 제가 들었죠. 국무총리가 뇌물죄 조사를 받다가 살인죄가 드러났어요. 강간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살인, 강도, 강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란 혐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도 직권남용을 하다가 뇌물죄를 수사받다가 살인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내란을 갖다가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다음이요. 그랬는데 이 지기현이가 어설픈 설명을 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 내란죄 할 수 없다. 근데 법조문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는 하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경찰과 공수처가 당시에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법정기관이 아닙니다. 둘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나눈 것에 불과하지, 공조수사본부는 법이 정한 수사기관이 아닌 것이에요. 법은 누가 있냐면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법이 정해져 있지, 두 놈이 만나가지고 무슨 본부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본부가 주체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은 저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어설픈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토요일 날도 이동호 장로가 뭐랬냐면, 앞부분 보면은 판사로서의 지기현이고 뒷부분은 협박당한 지기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뒤에 있나? 자, 다음이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 참 머리가 아픈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상식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공소기각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공소기각의 결정도 있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뭐 저기까지 설명을 하느냐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지금 왜 설명을 드리냐,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86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의 1심 사건 공소 취소를 하자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86명이 완전히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공소 취소를 만약에, 이재명의 사건은 지금 다 1심 사건이거든요. 공소 취소는 1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파기 환송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1심 판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임기 끝난 다음에 처벌받을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6명이 모여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자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가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자는 국회의원 인간들이 86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압력받아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은요, 유무죄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끝을 냅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 사망할 수 있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사망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유죄 무죄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법원은 그냥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가 취소됐다. 이런 공소 취소가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기소를 해놓고 내가 그 기소 실수했다 취소하는 경우를 봤어요? 아니, 우리 이정린 차관님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껏 사시면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한 경우는 있어요. 이제 기소했는데 실수, 잘못, 그래서 그 기소를 취소한 예를 보셨냐고요? 없어요. 없는데 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86명이나 되는 현역 국회의원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재명 사건에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만약에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 기각의 결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 하시라고. 재판 중에 죽으면 공소 기각의 결정, 근데 공소 취소하면 공소유예 결정인데, 공소기각의 판결은 뭐냐? 빨간 거 보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때, 이때가 이제 공소기각의 판결인데 바로 이 뜻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수사해서 내란죄 문제를 수사한 것은, 그러고서 이제 공소제기를 청구했단 말이죠. 이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달라, 아니면 무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곧 잊어버리실 거예요. 예. 잊어버려야 그 교수들은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학생. 제일 싫어합니다. 예. 자,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수사본부는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사건을 넘겼다고 해서 불법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공수처의 기록을 받은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해서 한 것도 이거는 현행 공수처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 지견이가 유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징역을 했는데, 지금 제가 내일 너라에서 본안 판단을 할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해놓고선도 내란으로 이제 몰고 갔는데, 그런 본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전가훈 TV에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는 뭐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뇌물죄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다가 살인 혐의가 있다, 강간 혐의가 있다, 강도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란이나 외환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백하게 없다, 이 뜻입니다. 다음 없지요. 감사합니다.